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 살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의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섬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악한 환경, 짠내나는 바다내음, 그리고 쾌쾌한 집안의 곰팡이 냄새. 그것이 저희 어린 기억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뱃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늘 뱃사람이 되었다며 저에게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닌 절대로 배 타지 말고 공부해서 서울로 올라가거라. 알겠나? 제가 조금이라도 집에서 놀고 있거나 딴짓을 하면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저를 혼냈습니다. 공부 못해서 받는 서러움을 네가 아나?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닌 애비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놀고 있어? 제 뺨을 후려 갈겼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손찌검은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보, 적당히 좀 해요.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놀 때는 놀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공부도 잘하는 법이에요.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지. 이러다가 얘도 나처럼 배 타게 되면 어쩌려고.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배 타는 일을 싫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배를 타면 위험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바닷가에서는 배 타는 직업들이 많지만 육지로 들어가면 배 타는 직업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은연중에 아버지께서는 육지에서 받은 차별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릴 때는 국문과를 희망해서 글도 많이 쓰시고 상이란 상은 다 타오셨대요. 그러다가 친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집안의 가장이 된 거죠. 배운 거라고는 어깨 너머 고기 잡는 방법밖에 없으니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오직 배 타는 일이었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를 몰 수 있는 자격증도 따고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릴 땐 아버지가 하늘처럼 크나큰 존재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산같이 크나큰 아버진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더라고요. 무슨 일이길래 우리 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지? 옆집 할머니가 저희 집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더라고요. 마을에 있는 공중보건의인 의사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집에 큰일이 났구나 라는 것을요. 황급하게 달려가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 차마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피토와 거품을 물고 집안에 쓰러져 계셨고 공중보건의가 흉곽 쪽에 구멍을 내면서 아빠의 숨통을 뚫고 있었어요. 원래 기용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는 편찮은 몸을 이끌고 바다일을 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된 거였죠.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공중보건의가 119에 긴급 이송을 부탁해서 섬마을로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이를 어째 우리 동네에 헬리콥터까지 오고 아주 큰일이야. 정말로 이를 어째. 그러게 말이야. 아직 애들이 다 크지도 않았는데 김씨가 저렇게 빨리 쓰러지면 애들은 힘들어서 어찌 사나? 저 집안은 김씨만 바라보고 사는데 와이프도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 어른들의 걱정 어린 소리가 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헬기의 아빠,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필수 간호 인력들만 탄 채로 올라갔어요. 저랑 엄마, 그리고 동생은 이장님이 보트를 빌려서 육지로 넘어갔고요. 전남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아빠는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과수술 전문의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현재 수술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의뢰서를 보내놓았습니다. 몸 상태만 조금 더 호전되면 서울 쪽으로 이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고요. 공중보건의는 의료사고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응급조치를 해놓아서 아빠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져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올라가게 된 아빠는 수술을 받았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눈을 떴다는 거였어요. 아빠 병실 옆에서 펑펑 울고 있는 저를 본 아버지는 네가 그리 울면 네 엄마는 더 마음 찢어진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너가 가장 노릇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뱃일은 하지 말고 공부로 성공해야 한다. 알겠니? 아버지, 전 두려워요. 아직 가장 노릇할 준비도 안 되었고 저 고작 중학교 3학년일 뿐이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넌 내 아들이야. 넌 잘할 수 있어. 네 엄마랑 네 동생은 너가 지켜야지. 아버지 대신해서. 이것이 아버지와 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아버지는 숨을 쉬기 어려워하셨고 결국 기도삽관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버텼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삐소리와 함께 사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았다면 금방 치료해서 두 발로 병원을 걸어 나올 아버지였는데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도끼가 차오르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공부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교 100등권이었던 전. 잠도 줄여가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중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뒷말이 많았어요. 쟤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성적이 오른 거야? 그러게 말이야. 머리가 좋은가 보지 뭐. 네, 전 국문과를 희망하며 살아왔던 아버지의 머리를 물려받았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문해력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였죠. 전 전교 1등을 한 덕에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거기서 열심히 해야 한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건강해라. 엄만 여기서 여동생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엄마 걱정 마요. 내가 무조건 성공해서 다시 섬으로 내려올 테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성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보게 된 첫 시험에서 저는 전교 2등을 하게 되었어요. 전교 1등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학원이란 학원은 다 다니고 과외마저 섭렵한 놈이었지요. 그 놈을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몰라요. 애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걔는 못 이기지. 넌 학원도 안 다니고 강의도 안 듣잖아.
교재만으로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돈 바른 건 못 이긴다? 요즘 학원 선생들이 얼마나 정보가 좋은데. 그 말들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그 녀석이 공부하는 양의 2배를 소화하며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갈 때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앞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축하한다. 이번에 전교 1등 했네. 여기 성적표 받아가라. 저에게 종이를 건네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의 환호 소리는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 집에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다? 대박이지? 드디어 전교 1등 했어. 어머, 그게 정말이야?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글썽이는 눈물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막둥이랑 이번 주 주말에 육지 올라갈게. 우리 아들 좋아하는 문어무침이랑 물미역쌈이랑 전부 다 해서 갈게. 아싸, 알겠어. 그럼 나 그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 전 행복한 일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인 전교 1등도 해냈고 섬마을에서 전 이미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배를 타고 오기로 한 엄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기숙사에서 하염없이 엄마와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숙사 관리해주시는 아저씨가 급하게 방문을 두들기더라고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배가 전복되었대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황급하게 아저씨를 따라서 바닷가로 전 달려갔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해경들과 경찰들이 모여 있었고 그 주변을 다른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몇 명은 벌써 울고 있었고 몇 명은 욕을 하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되냐고! 욕설과 큰 소리가 오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전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엄마와 동생이 탄 배가 바다에 있는 석호에 부딪혀서 전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구명조끼 입은 애들은 해경한테 발견되어서 지금 구조되고 있다는데 나머진 모르겠어. 그냥 바다에서 실종된 거면 뭐 생죽음인 거지. 전 당장 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타고 가서 수색하겠다고요. 하지만 고등학생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리가 없었어요. 밤까지 계속된 수색 작업. 배 승선 인원 중에 5명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었고 그 5명 중에 2명이 엄마와 여동생이었어요. 3일 뒤 동생은 무인도에서 발견이 되었고 엄마는 해안가로 떠밀려 왔습니다. 구명조끼가 없어서 엄마와 여동생은 조끼를 입지 못했던 거고 하필 그때 사고가 발생한 거였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어요. 전교 1등 하지 말걸. 나 때문에. 나 보러 온다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나 때문에 엄마랑 여동생이 죽은 거야. 죄책감이 심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방황을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겨울방학이 되었고 방학 내내 전 기숙사를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은 고3인데 공부할 의지가 생기지 않았어요. 방학이 끝나고 보게 된 첫 고등학교 시험에서 전 거의 전교 꼴등을 웃돌고 있었죠. 애들도 깜짝 놀랐죠. 야, 전교 1등 이번 점수 봤어? 대박, 완전 바닥쳤던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니? 진짜 큰일 났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 점수 어떻게 된 거야? 저 그냥 자퇴하겠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의미가 없어요. 그때 날라온 것은
담임 선생님이 손바닥이었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졌습니다. 너 이렇게 약한 놈이었어? 너가 처음 이 학교에 입학할 때 뭐라 했어? 돌아가신 아버지 소원 들어줄 거라고 했지. 의대 가서 아버지 소원 들어준다며. 이렇게 무너질 거야? 이대로 죽을 거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울며 겨자 먹기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간절하고 또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미친 듯이 무섭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예전 실력이 나왔고 저는 한양대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의대 입학장을 들고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 묘에 가서 눈물을 삼키며 울었어요.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가 볼 테니까 하늘에서 잘 살고 있어. 외로웠어요. 의대 생활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집안이 빵빵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우울한 저를 놀아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의대에 들어왔으니 인생 승리한 기분을 만끽하면서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전 그 흔한 연애부터 시작해서 노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였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빅 3대 대학병원의 수련의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수련을 하면서도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다들 저보고 피부과를 가거나 혹은 안과를 갈 거라고 예상을 했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제가 상대적으로 편한 과에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과는 산부인과였습니다. 다들 놀라더라고요. 야, 니 진짜 산부인과 지원하는 거야? 아니, 미래도 없고 저출산도 장난 아닌데 네가 왜? 야, 진짜? 너 산부인과 지원한다고? 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산부인과에 지원했어요. 생명의 탄생, 늘 죽음과 가까웠던 제 인생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신기한 대상이었죠. 신기해서 끌렸나 봐요. 산부인과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다가 공중보건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선마을 발령만 안 받게 해주세요. 제발 선마을은 피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선마을 의사는 기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운은 저희 편이 아니었습니다. 선마을에 발령이 되었어요. 2년 넘게 그곳에 있을 생각에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제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환자가 왔으면 좋겠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아픈 사람은 없었어요. 공보의 기간이 끝날 무렵 제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한 여자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조무사도 모두 퇴근을 하고 제가 혼자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진료 끝났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여자 고등학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쓰러졌어요. 하혈을 하고 있었고 너무 놀란 전 환자에게 달려가서 맥박을 잡았습니다. 배를 만져보니 임신한 배였어요. 임신선도 선명했고 호르몬 반응 때문에 목 뒤도 착색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수련을 밟았기 때문에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계류 유산 아니면 아이가 뱃속에서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나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독할 수도 있었어요. 살떨리는 손으로 그 아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술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대학병원에서 수련할 때의 기억을 차츰차츰 더듬어가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이 되어 있었고요. 염증 수치도 엄청 높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항생제를 투여했고요. 수술은 잘 진행이 되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된 것 치고는요. 그 고등학생 아이는 부모님도 없이 할머니와 함께 단둘이 섬마을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 후 양육을 포기했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있는 섬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는데 어여쁜 얼굴과 순진한 성격 때문에 섬마을 남자들이 표적이 된 거죠. 임신한 것도 그 아이가 원치 않았던 상황으로 벌어진 거였습니다. 마취에서 깬 그 아이는 선생님,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저 아이 임신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그런 거 아니지. 나쁜 일 당한 거면 솔직하게 말해주렴. 가슴속에 묻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소녀는 결국 솔직하게 모든 것을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 좋은 척했던 뱃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당장 몇 달 뒤 전 공중보건의가 끝나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혼자 남겨질 그 소녀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랑 서울로 올라가자. 가서 공부해서 너 다시 검정고시도 보고 학교 가자. 자신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널 이렇게 만든 그놈들 다 신고하고 내가 증인도 서줄게. 결국 전 제가 공중보건의가 끝난 그날 소녀를 데리고 육지로 올라갔고 경찰서에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소녀의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워낙에 옛날 분이라서 소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듣고서도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동네 창피해서 얼굴 어떻게 들고 살라고? 세상에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결국 소녀는 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없는 돈을 털어서 그녀에게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고 전 그녀의 일일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어 검정고시 시험을 지원해 주었죠. 검정고시에 높은 점수로 합격한 소녀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저 이제 열심히 살 거예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에게 더러운 짓을 한 그놈들은 각각 8년형, 7년, 11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기나긴 재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어진 그녀가 참 장했습니다. 충남으로 골프 캐디 일을 하러 간다는 그 소녀는 그 이후로 점점 저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도 다시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전문의를 하면서 매일 야간 당직을 하느라 제 삶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여자들도 만나고 자식들도 낳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날 대체 누가 좋아해 줄까 싶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니까 뒤를 돌아보니 전 40살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노총각이었어요. 주변에서 여자 소개시켜준다는 제안도 많았지만 어색하더라고요.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저는 흰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당직을 하다가 정신을 잃은 거죠. 눈을 뜬 전 그냥 피곤해서 쓰러진 줄 알고 팔에 꽂은 수액 바늘을 뽑고 근무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후배 의사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선배님, 왜 말 안 하셨어요? 뭐를? 선배님, 지금 암세포 진단 나왔어요. 암이래요. 암. 아픈데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그런데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빨리 죽고 싶었을 만큼 일상이 우울했던 저였으니까요. 의지 없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센터에 들어가니 그제서야 제 처지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몇 달간 힘든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웃기더라고요. 병원 옥상으로 산책을 하러 올라갔을 때 한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중절 수술을 해주고 후원까지 해준 그 소녀였어요. 어느덧 30이 넘은 숙녀가 되어서 그날 병원에 간단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러 온 거더라고요. 아저씨! 누가 큰 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그녀였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잘 지냈어? 저 캐드 일하면서 돈 많이 모았어요. 지금 작은 공방 차려서 소소하게 살고 있어요.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아저씨 가정 꾸리셨을까봐, 혹시라도 제가 방해가 될까봐 그냥 연락 안 했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왜 환자복 입고 계세요? 전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화들짝 놀란 그 소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죠? 그러게, 일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장가를 못 갔네. 뭐 이제 장가 가는 건 다 글렀지. 이렇게 늙어 죽으려고.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저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암센터 304호에 있다고 말했죠. 그 다음날 그녀는 병원 데스크에 간병인으로 본인을 등록하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아저씨가 20여 년 전에 절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혼자인 제 곁에 묵묵하게 있어줬잖아요. 이젠 제가 아저씨 곁을 지켜드릴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놀란 마음에 전 동공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간이 침대에 이불까지 들고 와서 그날 이후로 저의 간병인이 되어주었어요.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외로웠던 저에게 짝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너무나도 그 아이를 어릴 때 봐서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이게 사랑인지 단순한 고마움인지 모를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1년 4개월간 더 진행된 항암 치료와 13번의 수술을 겪은 동안 그녀는 단 한 번의 불만 불평도 없이 제 곁을 묵묵하게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그녀 덕분에 제가 완치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먹는 게 중요한 암 환자를 위해서 그 아이는 매일 아침 병원 조리대에서 유기농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제 몸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사와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일은 어떻게 하고 내 곁에 이렇게 꼭 붙어 있어? 공방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야? 공방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했어요. 공방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아저씨가 빨리 건강을 되찾는 게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빨리 건강해져야죠.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고 2년 동안의 추적 기간 동안 재발을 하지 않게 된 전 완전한 완치를 판정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건강해진 저를 두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이상했어요. 이 여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야, 그거 사랑이야. 너 그거 사랑이다. 네가 연애를 안 해봐서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고 자꾸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마음이 전부 다 좋아하는 마음이야. 솔직하게 마음 표현해. 그리고 나이 차이도 뭐 뒤동갑이면 그 정도면 괜찮지. 친구들의 조언에 용기를 입은 전 술의 힘을 빌려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갔어요. 그리고 그녀가 있는 새로운 공방에 찾아갔죠. 잠깐 나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화난 목소리로 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제 손에 들려져 있는 꽃다발을 보고 깜짝 놀라했습니다. 널 너무 어릴 때부터 봐서 이런 마음을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 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랑 만나자. 제 고백을 받은 그녀는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저를 좋아했대요. 하지만 자기는 고졸에 공부도 못하고 가족도 없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자에다가 안 좋은 일까지 당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서 감히 저에게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숨기고 싶어서 충남으로 떠난 거래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따금씩 제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우연히 절 마주치게 된 거고 놓치면 안 되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간병인이 되리라고 마음을 먹은 거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며 제 곁을 지켜준 거였어요. 전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거죠. 나도 마찬가지야. 난 부모님도 없고 여동생도 죽어서 혼자였어. 너무나도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난 나만의 동굴을 만든 채 그 속에서 어둡게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가 내 인생에 들어올 순간부터 달라졌어.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너에게 너무나도 고마워. 저도 모르게 그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 같았어요. 항상 저는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하고 엄마와 동생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녀는 저를 다 받아줄 것만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녀였죠. 그래서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날 저는 고백을 해서 연인이 되었습니다.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나의 50이 다 되어서 가게 된 첫 장가, 그리고도 너무나도 행운 가득하게 신혼여행에서 생긴 딸아이, 20여 년 전 우연히 공부의 시절에 만난 그 어린 소녀가 외로운 저의 인생을 구원해준 구원자였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살 거야. 당신만을 사랑할 거고, 그리고 지금껏 힘들었던 게 모두 당신이라는 여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힘들었나 봐. 나 이제 다 보상받은 것 같아. 고마워. 정말 잘할게. 외롭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던 저의 인생에 나타난 그녀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밝고 찬란했습니다. 가슴 아픈 상처,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겐 가장 감사하고 기쁜 순간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게 된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와이프라는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 생일이라서 이런저런 이벤트를 준비하던 중에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었던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또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언젠간 빛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절대로 뱃사람이 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고 의사가 된 전, 의사라는 직업이 너무 싫었고 고통스러워서 후회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결국 산부인과 의사라는 직업 덕분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미래를 내다본 아버지께서 의사가 되시길 희망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리고 엄마와 여동생을 앗아간 바다. 여전히 저에겐 아픔이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와이프라는 존재를 저에게 선물해준 바다. 애증이 관계인 바다는 제 가슴 속에서 마르지 않은 채 계속 숨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 그 앞에서 모두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바다가 저에겐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바다 앞에선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겸손하게 그저 제 곁에 있는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